네, 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러시아와 사우디 감산 결렬, 진짜 범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제 유가에 대해서, 원유, 대박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자료로서 돈 벌 수 있는, 돈 되는 그런 방송을 좀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이제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유 감산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유가가 단기간에 무려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가, 이제 원유 ETF 펀드죠. ETF인데, 이걸 제가 이제 20불 때 말씀을 드렸어요. 추천을 드렸었고, 문자도 보내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또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토요일 날, 조금 또 이제 좀 불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아침까지죠. 미국 WTI 중진유 기준으로서 14달러,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 날 밤에 꽤 또 올라간 게 있습니다. 낮에, 그러니까 금요일 낮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0% 이상의 상승이 하루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까지 보면은 이제 거의 뭐 40불 가까이, 20불에 있던 게 29달러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한 43% 정도. ETF로 본다면은 대략 한 38% 정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종가만 봤을 때요.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스타트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이제 6일 날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협상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둘이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로 내가 안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이제 9일 날로 연기될 걸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랐던 부분들의 일부 부분들을 좀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기대감이라는 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진짜 범인인지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일 협상을 통해서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거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조금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어떤 놈이 진짜 범인일까? 과거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범인은 눈에 보여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이 사우디, 이 세 나라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때는 이제 2007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탁 올라가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 원유 투기가 발생했었죠. 어, 원유, 월스트리트에 있는 많은 금융에서 투기 세력들이 원유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초에요. 그 당시에 유가가 이제 배럴당 한 50불 정도 하던 게 한 1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150불까지 배럴당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원인이 실제 매매가 아니라 투기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 투기 제재 법안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환 거래할 때 원유 투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됐고, 그리고 매매 횟수도 제재를 할 거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를 좀 차단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했고, 때마침 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월스트리트 이 투기꾼들이 이 원유를 쫙 끌어올려 놨는데, 갑자기 제재가 나오니까 떠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물량을. 그래서 러시아에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대규모로. 대규모로 대출을 해줘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원유를 러시아에다 좀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막 해줬기 때문에. 자, 그러고 상태에서 이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참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4년도까지 가게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유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월스트리트 쪽에서
이제 대출 상환을 해라. 돈 갚아라 이거죠. 그래 놓고 러시아가 이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루블화 가치가 무려 50%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고요. 그때 이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무려 금리를 단기간에 20%까지 금리를 정책 금리를 갖다가 20%까지 단기간에 올리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CDS 금리도 폭등하게 되고, 그때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이게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디폴트가 기정사실화됐었던 시기가 바로 2014, 15년도에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뭐 패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싸움이 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은 이제 아무래도 시아파 쪽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라든가 뭐 수니파 쪽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미국이 테러 지원국 IS, 그 다음에 탈레반, 그리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했던 이라크, 후세인,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수니파예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수니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또 수니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뭐겠습니까? 2015년부터 이제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에 처해지니까 사우디와 함께 이제 오펙, 그리고 오펙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감산을 하게 됩니다. 감산을 해서 이제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70불대까지 안정을 찾았어요. 그 사이에 미국이 2015년도부터 에너지가, 그동안에는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을 할 수가 없었던 국가였습니다만은 법안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미국이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했죠. 그리고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채굴 하게 된 겁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한 상황에 미국이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고, 지금 이제 세계 최대의 원유 그리고 가스 수출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가스는 당연히 러시아가 1등이긴 하겠습니다만은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의 그 밥그릇을 자꾸 뺏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제 가스를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헤게모니의 싸움이고, 또 패권 전쟁이다. 에너지 패권 전쟁. 뭐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과 전 세계적인 패권 전쟁은 미중이 나오고 있지만은 에너지 쪽에서는 패권 전쟁이 이제 미국과 러시아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두 개, 세 개의 이유로서 미국에 굉장히 좀 미울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소비에트 연방일 때, 즉 구소련일 때 뭐 많은 이유, 소련이 이제 붕괴될 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가 바로 뭐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래저래 러시아는 미국하고는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자, 미국이 이제 가스가 많이 나니까 자기의 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봉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 가스관 밸브를 잠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불안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가스라든가 이거를 수입해 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그럼 독일 너네한테 직접 가자.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실시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노르스트림 2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또 여기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트림 2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을 제재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넘쳐난 자신들의 이 셰일 석유 가스를 팔기 위해서 러시아의 밖에서 뺏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까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때 이제 바로 이제 러시아가 이를 바닥 깔고 있는 거죠. 요때 바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이 이란의 수장을 사살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70불까지요. 뭐 미국 업체들로서는 상당히 좋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뭐 어쨌든 우리 석유는 원유는 가격을 뭐 만드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뭐 수요 공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달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제 원유의 수요가 높아지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겠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추산되고 있느냐면 일단 2천만 배럴 정도가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도 잘 안 타죠. 그 다음에 항공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장도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의 수요량 감소가 되는 2천만 배럴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의 한 6배 정도 규모가 줄어들 거다라는 예측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러시아에 감산을 하자라는 협상을 제시를 했는데 러시아가 답을 안 줬다는 겁니다. 러시아 답을 안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또 채용 통첩을 하죠. 그러니까 답을 안 주니까 채용 통첩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답 없으면 우리 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러시아가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홧김에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러시아가 이제 그 핑계를 사우디한테 대는 겁니다. 니네들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죽이기 위해서 감산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러시아가 하는 거죠. 사우디가 먼저 하자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셰일 업체 중에 이제 15% 정도만 3배럴당 30불 정도에서 버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45불 정도 되어야만 채산성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이하는 채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셰일 석유 채굴 기업의 80% 정도가 또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유가 하락엔 그런 기업들의 치명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 그 대출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 대출이 있는데 특히 이 대출을 하는 업체들 중에서 금융권들이 또 이 기업들이 많이 대출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체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 줄도산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금융권까지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이제 무제한 회사채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들이 바로 이런 업체들을 도산을 막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러시아의 목표는 이 기회에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을 파산시키거나 또는 미국 업체들의 감산을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만 감산하면 열받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감산을 하든가 아니면 감산 안 하면 파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는 도대체 과거에는 유가가 급락했을 때 왜 그렇게 폭락을 했었고 지금은 급락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 참 이것도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지금 보면은 유가가 폭락했지만 과거에 폭락했을 때는 러시아의 금리가 20%까지 올라갔더랬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 금리를 보면 3년물의 금리를 보게 되면 한 6%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수준을 보게 되면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는 우리가 이제 재정, 한 나라의 재정이 있겠죠.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우디가 70%가 넘어갑니다. 러시아는 30에서 4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러시아의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배짱을 튕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즉 미국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미국이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핵심이죠. 미국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텍사스라던가 이게 텃밭이에요, 표밭인데 미국 인구에서 주중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텍사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자리 굉장히 많겠죠. 이게 무너지면 일자리가 완전 망가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자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서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를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압박할 때 어떤 카드를 쓰겠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는 미국도 좋은, 그러니까 최선의 상태. 우리도 조금 피해 볼게. 가장 인간다운 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약간 감산할 테니까 너네도 감산해라. 설득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미국이 그럴 일은 만무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쓰겠습니까? 바로 역시 트럼프답게 관세입니다. 그래서 수입산 원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우디산, 뭐 오펙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가 너무 싸다. 지금 싸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관세 이빨 내라 이거죠. 그러면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남의 거 잘 안 받으면 WTI, 이 텍사스 등진료죠. 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남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미국이 자기들만들의 어떤 타결만 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협상을 제시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너네 이번에 협상 안 하면 관세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러시아와 사우디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6일날 또 예정돼 있던 것이 9일날로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요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 뭐 당장 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미국의 시엘가스 업체들이 부도나게 생겼어. 지금 코로나가 지금 미국이 엄청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정 악정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라크에다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또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란이 또 이 미친놈 새끼들이 또 우리 수장 하나 죽이더니 또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공격적으로 오겠다는 거죠. 유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있죠. 그거를 봉쇄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유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급격히 줄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게 또 뭐 자기들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구실을 못 만들면 안 되니까 회사채를 무제한 매입함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 내피셜인데요. 미국이 과거에 그 우리 록펠러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유대계 자본이에요. 많이 그렇게 예전에 로스차일드 가문과 엮여져서 그 자본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가 이제 1900년대에 미국의 이제 독과점 규제법에 걸리게 되면서 대략 한 40개 정도 기업으로 분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업 분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일부가 엑슨이 됐고 또 일부가 모빌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합쳐지면서 이제 엑슨 모빌이 된 거죠. 그래서 엑슨 모빌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들 예전에 이제 록펠러가 그 석유 기업을 키울 때 록펠러가 가장 잔인무도하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기업을 인수하는 데 부분에서는 사람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무자비하게 기업체들을 죽여가면서 헐값에 인수를 하면서 그렇게 등치를 키운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도 우리 셰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80% 정도가
1배럴 1일당 한 7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 못하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정말 낮은 가격에 헐값에 이 기업들을 대공룡 기업들이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제 제피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가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원유를 사서 뭐 나중에 뭐 1년 뒤에 2년 뒤에 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더블 이상 올라오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말자. 자, 일단 얼마 전에 제가 20불 아래에서 유가를 드렸던 건 뭐냐면 저는 18불 이하는 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20불부터는 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우디라든가 미국은 어쨌든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의 줄도산 위기에 처해지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가격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카드가 지금 써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무려 40% 올라왔습니다. 이틀 동안에. 부동산으로 40% 벌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원유 20불대에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좀 자랑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이제 9일날이 타결 이제 협상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협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9일 전에 팔아라. 이미 올라와 있다라면 그 협상 결과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30불, 한 32, 3불 정도면 WTI 기준으로서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0불 이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뭐 수요가 안 되는데 아무리 공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회복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30불 전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일단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하셨던 분들은 차익실을 좀 했다가 또 내려오겠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뭐 25불 이하로 내려오거나 24불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는 좀 사서 그때는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이 골드만삭스가 냈던 리포트가 완전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죠. 그때 이제 8년도 초반에 유가가 150불 갈 때요. 그때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제가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유가 250불까지 간다라고 나왔습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써가지고 대폭락을 했죠. 언제까지? 30불까지. 그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3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잊어먹지 않는 게 뭐냐면 그때 또 리포트가 나와요. 유가 15불까지 떨어진다고. 근데 30불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란에서 미국이 이제 이란의 수장을 사살하게 되면서 유가가 폭등했었죠. 그러니까 또 100불, 120불까지 올라간다는 리포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 2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리포트가 10불대까지 떨어진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바닥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재들만 보고 하면 절대 돈 못 봅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뭡니까? 비관론자들 절대 돈 못 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10년 만에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삼성전자는 돈 못 벌어주지만 정말 이 개인 투자가 들어왔던 이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에서는 더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뭡니까? 10년 만원 기회인 거예요. 고객회탁금이 지금 50조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은 돈 못 봅니다. 얼마 전에 뭐 지수 1400, 1500 가니까 뭐 지수 1000포인트 간다. 그런 사람들은요. 1000포인트 가면 500포인트 갔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비관론자들이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너무 경제를 눈앞만 보지 마셔야 되고요. 이 언론들 플레이에 무조건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경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 제가 이런 역사들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셔야죠. 돈 버시려면. 이상한
응? 차트가 그려가면서 이런 하는 그런 차트쟁이들의 어떤 그런 그 동영상보다는 저는 차트를 많이 좀 봅니다만은 이게 모든 게 깔려 있으니까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이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차트만 보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경제 공부만 한 25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거의 안 해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역사 그리고 정치, 경제 이쪽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섹터고 그 공부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저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뭐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그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만 좀 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그리고 재테크 하시는 분들 정말 좀 잘 하셔가지고 소중한 돈 좀 조금이라도 불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방송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만의 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오늘 제가 집입니다. 집인데 뒤에 이게 화분이 있더라고요. 밖에서 찍으려고 하다가 햇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밖에서 못 찍고 집 안에서 그냥 오늘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찍어봤는데 앞으로 여기저기 다 할 거예요. 앞으로 뭐 제가 여행 가서도 찍을 거고요. 제가 또 여행을 엄청 좋아합니다. 대신 딱 하루만 가요. 토요일 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저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가서도 뭐 짧게 지금은 좀 길지만 뭐 10분짜리, 5분짜리 이런 이제 뭐 갑자기 종목보다 생각났어. 그러면 또 갑자기 동영상 찍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마레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